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흥미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의문학 분야에서 30년간의 연구 경력을 자랑하는 교수님과 한 유학생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최근에 고안된 기호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자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글보다 훨씬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의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강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원리에 관한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니엘 스콧 교수님은 침착하면서도 열정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강의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 세계 다양한 문자 체계의 특징과 그 역사적 배경을 하나씩 상세히 설명해 나가셨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열심히 필기를 하며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고, 강의실 내부는 진지한 학문적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의실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 린샤오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손을 들고 발언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평온했던 강의실은 치열한 논쟁의 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사실상 한자의 단순한 모방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린샤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글의 600년 역사는 한자의 5000년 전통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자는 심오한 철학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글은 최근에 만들어진 단순한 기호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발언은 강의실 전체에 긴장된 공기를 형성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린샤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스콧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 논쟁적인 발언을 경청하셨습니다. 교수님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자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린샤오의 단호한 어조는 이미 많은 학생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강의실 뒷문이 열리고 앤드루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국 중산층 가정 출신의 학생이었습니다. 밀러는 조용히 빈자리를 찾아 앉았지만 강의실에 감돌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을 즉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밀러는 평소부터 한국 문화와 한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이 과대평가된 산물이라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린샤오의 발언을 들으며 내심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계속되면서 교수님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로 주제를 전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세계 문자 체계 중에서도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시스템 중 하나인 한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 교수님의 이 말씀에 밀러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과학적인 문자라고요? 한글이요? 그는 혼란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프로젝터를 통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선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신 역사적 배경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음성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자음은 사람이 실제로 발음할 때의 입모양을 본떠 디자인되었으며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가시자 강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인식하고 있던 한글에 대한 생각과 교수님의 설명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배치 원리가 실제 발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설계 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15세기에 창제된 문자 체계가 이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글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기존 문자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밀러의 얼굴은 점차 긴장된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글이 그토록 혁신적일까? 오랜 전통과 깊이를 지닌 다른 문자들에 비해 정말로 뛰어난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다시 린샤오가 손을 들고 발언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한자처럼 유구한 역사와 철학적 깊이를 가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결국 한글은 한자의 영향권 아래에서 창제된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해리스 교수님께서는 침착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문자 체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한글의 독창성은 바로 기존 문자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한글은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가 아닌 소리를 표기하는 표음 문자이면서도 과학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밀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글을 단순히 과대평가된 문자로만 여겨왔는데 교수님의 설명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의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히브리 문자 등 세계 여러 문자 체계와 한글을 비교하는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토론의 중심에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혁신성이라는 주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밀러는 이러한 논쟁들을 경청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이 충돌하는 열띤 장소가 되었습니다. 해리스 교수님께서는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이러한 열정적인 토론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린샤오의 도발적인 발언 이후 교실은 완전히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한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바로 우리의 주인공 밀러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불신과 편견이 깃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음마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해리스 교수님께서 프로젝터에 한글 자음과 모음의 원리를 설명하는 도표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강의실 전체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1443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당시 세계 어느 문자보다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글의 자음 모양이 실제 소리를 낼 때의 성대와 입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화면의 기역, 니은, 미음과 같은 자음들을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보십시오. 기역은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미음은 입술이 다물어진 모양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 원리는 15세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밀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되면서 밀러의 표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단순히 과학적 원리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글 창제 당시 조선은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지요. 세종대왕께서는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혁명이 아닌 사회혁명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에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밀러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살짝 벌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손을 든 밀러. 교수님, 그렇다 하더라도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글은 고작 600년 정도이지요. 역사적 가치로 본다면 한자가 더 우월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해리스 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변하셨습니다. 문자의 가치를 단순히 역사의 길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이 비록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과학적 원리와 창제 목적의 혁신성은 세계 문자 역사상 독보적입니다. 또한 한글은 창제 과정과 원리가 모두 문헌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한글 창제의 모든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은 강의실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린샤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밀러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과 한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한글이 BBC 세계의 명작 디자인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현대 디자인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체계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밀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글은 정말로 한자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창제된 것인가요? 한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인가요? 해리스 교수님께서는 밀러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질문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답변하셨습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글은 한자와 전혀 다른 원리로 창제되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반면 한글은 표음 문자로 소리를 표기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한글의 자음, 모음 결합 방식은 세계 어느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프로젝터에 한글의 자음 결합 원리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띄우셨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어떻게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글자들이 어떻게 모여 단어를 구성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결합 방식 덕분에 한글은 6,400개 이상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어 알파벳이나 다른 많은 문자 체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밀러의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계속되는 동안 밀러는 노트북을 열고 급하게 한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알아보지 않았던 한글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밀러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함이 얼마나 큰 편견으로 이어졌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종료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강의실을 떠날 때에도 밀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린샤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너도 놀랐지? 나도 처음 이 사실을 접했을 때는 충격을 받았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 단지 우리 한자가 더 오랜 역사를 가졌으니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지. 밀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제가 얼마나 한국과 한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린샤오는 밀러의 옆자리에 앉으며 제안했습니다. 우리 카페에 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도 더 알고 싶어졌어요. 밀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밀러와 린샤오는 카페에서 오랫동안 한글과 한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인정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다 밀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가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린샤오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자에 관한 방대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깊숙한 구석, 동아시아 문자. 연구 자료 코너에서 밀러와 린샤오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940년대 초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였던 사무엘 브룩스의 비공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글의 철학적 깊이와 과학적 우수성에 관한 연구. 밀러가 놀란 표정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읽은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브룩스 교수님은 1943년 한글 창제 500주년을 맞아 한글을 심도 있게 연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단순히 과학적 원리를 넘어 철학적 깊이까지 담고 있다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린샤오도 눈을 크게 뜨고 함께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브룩스 교수님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가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 사상과 우주관을 담고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또한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당시 서구의 어떤 과학적 사고보다도 앞서 있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브룩스 교수님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에 한글의 암호학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군사 암호 시스템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고 보셨고, 실제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암호 체계가 전쟁 중에 활용되었다는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밀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논문 사이에서 작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브룩스 교수님께서 남기신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한글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발명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언젠가 이 연구가 빛을 볼 날이 오기를 바란다. 밀러와 린샤오는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전에 이미 한글의 과학적, 철학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연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연구가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린샤오가 물었습니다. 밀러는 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를 보니 브룩스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발표하려던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 중이었던 미국에서는 이 연구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이 놀라운 발견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80년 전에 이미
한글의 과학적, 철학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연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연구가 정치적 이유로 묻혀 있었다는 반전 사실에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밀러와 린샤오는 메모를 들고 캠퍼스를 가로질러 해리스 교수님의 연구실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선 밀러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리스 교수님께서는 책상 위에 가득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고개를 드시고 두 학생을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밀러 학생이 조심스럽게 브룩스 교수의 논문을 해리스 교수님께 전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해리스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더니 문서를 살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던 교수님의 얼굴이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충격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문서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사무엘 브룩스. 이분은 하버드 언어학계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해리스 교수님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 문서를 소중히 다루셨습니다.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린샤오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도서관 동아시아 문자 연구 코너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께서 80년 전에 이미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철학적 깊이를 연구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해리스 교수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브룩스 교수는 20세기 초 하버드에서 가장 탁월한 언어학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많은 연구가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묻혀버렸지요. 특히 동양 문자에 관한 연구는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분은 서둘러 책장으로 가셔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시더니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이 사무엘 브룩스 교수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옆에 계신 동양인 학자는 바로 김현재 박사입니다. 이 박사님과 브룩스 교수님께서 함께 한글 연구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연구는 김현재 박사님이 주도하셨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브룩스 교수님의 이름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밀러와 린샤오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린샤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의 실제 저자는 김현재 박사님이셨던 것인가요? 해리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브룩스 교수님은 이 박사님의 연구를 존중하셨고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으려 하셨지요. 하지만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아시아계 학자의 연구가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밀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과 한글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과 브룩스 교수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밀러가 물었습니다. 해리스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브룩스 교수님은 논문 발표 직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은 전쟁이 악화되면서 미국을 떠나야 하셨지요. 그 이후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으로 돌아가셨을 테지만 당시 한국은 전쟁 중이었으니 그 연구는 역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모두가 역사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해리스 교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이 논문은 단순한 학술적 가치를 넘어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개하고 김현재 박사님과 브룩스 교수님의 연구를 제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 밀러의 눈에 결심이 서린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이 논문을 바탕으로 특별 발표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버드 전체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 박사님의 업적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해리스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사적 진실과 학문적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버드의 정신이니까요. 밀러와 린샤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수업 과제를 넘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학생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변화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밀러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결심이 함께 어우러진 듯 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그의 편견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호기심, 그리고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버드 대학의 가장 큰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잊혀진 한글 연구 브룩스와 김현재의 유산 특별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당 앞줄에는 해리스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앉아 계셨고, 뒷줄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기자들, 그리고 하버드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밀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버드 대학의 잊혀진 역사, 그리고 세계 문자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브룩스 교수님과 김현재 박사님의 흑백 사진이 크게 비춰졌습니다. 이 두 분은 80년 전 바로 이 하버드 캠퍼스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오랜 시간 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밀러의 발표가 이어지며 스크린에는 브룩스 교수님의 논문과 김현재 박사님의 원고 사진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청중들의 놀라움이 역력했고 몇몇은 작은 탄성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린샤오가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김현재 박사님은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디자인된 것 외에도 한글의 모음 체계가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 원리와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연구가 미국의 암호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어학과 교수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밀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김현재 박사님은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와 사고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창제된 언어 철학의 결정체라는 점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는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과 당시 학자들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당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노신사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분의 연세는 아마도 9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밀러와 린샤오도 발표를 잠시 멈추고 노신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리스 교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신사께 다가가셨습니다. 두 분이 잠시 대화를 나누신 후 해리스 교수님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무대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분은 김현재 박사님의 아드님이신 김우선 선생님이십니다. 아버님의 연구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급히 오셨다고 합니다. 강당 전체가 놀라움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밀러와 린샤오는 무대에서 내려와 김우선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노신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연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연구가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김우선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여셨습니다. 그 안에는 김현재 박사님의 원본 연구 노트와 브룩스 교수님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80년 동안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연구 자료입니다. 이제 하버드와 세계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버드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들, 학생들,
기자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밀러와 린샤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고 김우선 선생님은 가방을 가슴에 안은 채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이 발표는 하버드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되었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철학적 깊이는 전 세계 학계에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루 밀러는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진실을 찾아낸 용기 있는 학생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의 가을 하늘 아래 한글의 진정한 가치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